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도 5월이면 우기가 끝나고 야외 활동을 하기에 좋은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연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월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6월 금리 인상을 주장한 의원 수가 지난 3월 회의 때보다 줄어들었고 대부분 6월은 너무 이를 수 있다는 의견들을 밝혔다고 합니다. 즉 9월 또는 그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서 올해 성장률을 3.0%로 지난 연말에 내놓았던 3.5%보다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올해 1월에 3.4%로 전망했다가 지난 4월에 3.1%로 수정했던 것보다 큰 폭의 수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KDI 발표에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제시한 조건들입니다. 즉 3%도 구조개혁, 기준금리 인하, 세입구조 개선 등이 전제되었을 때 겨우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미 사상 최저인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은행으로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9일 총재단 원래회의에서 7.5%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일 시장에서는 곧바로 루피아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고 주식 및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5월 21일 미 달러당 13,122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38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달 중앙은행 총재단 원래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면서 지난 19일 오전 중에 상승세를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날 대비 41루피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5월 21일 미 달러당 1,092.1원으로 전주 대비 0.8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국은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연 1천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달러와의 공급 우위에 의한 원화 환율 하락, 즉 지속적인 평가 절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세수 확대와 균형 재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와 동일한 8.3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9일 중앙은행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지난 5월 15일 잠시 8% 아래로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나 18일이 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1일에는 8.09%로 전주 대비 0.1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월 21일 전주 대비 86포인트 상승한 5,31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19일의 기준금리 유지 소식에 힘입어서 크지는 않은 폭이었지만 지속적인 지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하루 평균 6조 3천억 루피아를 보이며 최근 들어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 지난 3주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4월 말에 이미 7조 루피아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지난 5월 20일 하루 동안에도 1천억 루피아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과 인프라 투자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특별히 개선된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19일 총재단 원래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행과 같은 7.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에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내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도 우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카드였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아닌 대출 여건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바로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재원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 가능 재원을 규제하는 예대율을 현행의 92%에서 94%로 높이고 해당 예대율 산식에 예금뿐만이 아니라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빠르면 6월 첫째 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중앙은행의 이러한 완화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시중은행들이 총 대출 대비 최소한 5% 이상을 중소기업 앞으로 대출 운용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올해 5%를 시작으로 매년 5%씩 상승하여 2018년에는 총 대출 대비 최소 20% 이상을 중소기업 앞으로 대출 운용을 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두 번째 정책은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 즉 LTV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LTV는 지난 2012년 자산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부동산, 차량 및 오토바이 구입 시에 대출 가능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LTV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은 대출 가능 비율을 늘리고 자기자금 부담률을 줄여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로 올해 0.05%, 2016년에는 0.1%의 경제 성장률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안정은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를 살려내려는 노력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기대한 대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경제 성장률을 6%, 즉 5.8에서 6.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5.7%도 실현 가능 목표치가 아니라 기대가 높은 의욕치라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하여 다소 지나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의회의 대정부 질의 자리에서 반방 부르조네고로 재무부 장관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중국의 성장률 정체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상품 가격 변동성과 미국의 금리 조정 일정도 불확실하다는 점은 정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외부 요인보다는 국내 요인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인프라 투자 관련 프로젝트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지역적으로도 넓게 분산되어 있어서 지역별 잠재력을 최대한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출 부문이 8.8% 내외, 수출 부문은 지금보다 부가가치를 높인 공산품을 중심으로 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물가는 4% 내외, 미 달러당 환율은 13,000루피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DBS 은행의 군디 카야디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조금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5%, 내년에는 5.5%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6%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과거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과 같이 국내 소비 여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내년엔 정부 지출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BCA 은행의 데이비스 무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전망치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전망치로 내놓은 5.7%는 내년 정도에나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 및 정부 지출 부문의 개선이 내년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프라 부문의 투자가 매끄럽게 진행되면 물류비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별탈 없이 이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예상되는 내년의 성장률은 5.4에서 5.8%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욕이 지나치게 높은 것인지 민간의 자신감이 부족한 것인지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에서 정부 부문의 지출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작년 말부터 거론되어 왔던 고급 아파트에 대한 외국인 소유 허용 움직임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적에 따른 인도네시아 국민이 매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밀릭 아타스 사뚜안 루마 수순이라고 하는 개별 공동주택 소유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외국인이 매입할 경우에는 학바까이, 즉 사용권 개념으로 축소되어 실제 효력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자 협회, 즉 REI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경기 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요 촉진을 위하여 개발자들이 이미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주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는 물건은 고급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저 기준 가격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REI의 에디 후시 회장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권 허용은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외국인 자금을 더욱 끌어들이는 승수 효과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고급 아파트의 기준 가격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즉, 아파트 매매 부문에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기존의 100억 루피아 이상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던 것을 향후 50억 루피아 이상 아파트 매매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적용 세율은 5%이며 연간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 회사인 존스랑 라살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신규 공급되는 고급 아파트는 5만 7천 세대 규모로 현재의 9만 4천 세대 대비 60%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급 물량의 분양률을 80%, 향후 입주율은 97.5%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을 때마다 차라리 매입을 해서 보유하는 걸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신 분들께서도 학박가의 상태에서의 권리만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의 심적 고통을 말끔히 씻어내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혹이라는 애칭을 가진 바수키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주지사가 최근 또 한 번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업무 실적 부진을 보여왔던 3급 및 4급 공무원 57명을 평직원으로 강등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에 공무원들이 업무 향상을 위해 3개월 단위의 업적 평가와 이에 연동하는 성과급 체계 도입을 예고했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단행된 조치와 관련해서 바수키 주지사는 상승 욕구가 강한 일반 직원이 넘쳐납니다. 행정조직 운영에 있어서 경쟁 체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구스 수라디카 민원처리국장은 이번에 강등된 직원들은 자카르타 개발기획원, 즉 베페다 소속 직원들과 도시계획국 소속이 대부분입니다. 향후 3개월 동안 개선의 기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해당 조치가 확정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등 조치가 이행될 경우 직급뿐 아니라 성과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에는 강등 발표 외에도 196명의 승진과 452명의 전보 발령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승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수키 주지사가 내놓은 말은 잠시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능한 많은 공무원들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인력 구조가 비대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부하 직원들은 자신들이 상사가 타이핑도 할 줄 모른다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사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 수집해놓은 수석만을 닦다가 퇴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간부들을 만나서 그 원인을 물어보면 대개 부하 직원 탓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직원을 직접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를 해보고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그 상사에게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해당 간부들에게는 강등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승진한 여러분 중에서도 언젠가는 강등 조치 대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부지런하게 기준을 높여서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수키 주지사는 마치 돌격대장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행보는 주의회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자카르타 및 인근에 거주하는 25세에서 45세 연령대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95%는 건강이 커리어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이는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시간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원인이 조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오래 걸리는 출퇴근 시간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업무량과 마감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좀처럼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겠지만 자카르타에서의 직장 생활이 한국에서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직장의 스트레스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1,000칼로리 섭취 때마다 14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일주일에 150분, 즉 하루에 30분씩 걷기를 일주일에 5회 정도만 해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의 손을 잡고 어디든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